이번 동영상에서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심취했던 징기스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우리 그 경영 쪽에 어떤 함의를 담고 있는지 한번 제 생각을 밝혀볼까 합니다. 2000년 들어오면서 1999년에서 2000년 들어오면서 지난 1000년간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이 워싱턴 포스티지에서 루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잔다르크, 뉴턴, 다윈, 맨델, 콜럼버스, 이순신, 세종대왕 전 세계 인물들 중에서 박애자나 사상가, 해방가가 아닌 칭기스칸은 지난 천년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았다는 거죠. 왜 징기스칸을 했느냐? 몽골이라는 종족이 전 세계에 자신의 의지를 완벽하게 발휘해서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서 광대한 자유무역지대, 일종의 가트 체제를, 중세의 가트 체제를 만들었고 동서양 문명을 연결시킨 그런 인물로 징기스칸을 꼽은 거. 징기스칸 또 현대 의미로서는 디지털 유목민을 표상하는 인물로 거론이 되게 되었습니다. 칭기스칸이라는 뜻은 2006년이 몽골 건국 800주년이 되는데 1206년에 예케 몽골 웅구르스, 이 대몽골국이라는 뜻인데 그 징기스칸 이름이 이제 명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친이란 거는 몽골에서 강하다, 단단하다, 흔들림 없다, 두려움 없다는 의미인데 늑대를 가르치는 몽골인 친후에도 가깝다. 실제로 몽골족은 자신들은 늑대들이 후손이라고 주장한대요. 칭기스란 뜻은 또 큰 바다란 뜻이고, 그래서 하여간 큰 바다처럼 강하고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고 그러면서 또 늑대를 자기들 조상이 늑대에 가까운 인물 그런 다중적 의미가 들어가는 의미로 징기스칸은 왕이라는 의미고. 근데 웃기는 거는 징기스칸 원래 이름은 테무친인데 사실 이 테무친의 이름은 징기스칸이 본인은 징기스칸보다 테무친을 더 불리기를 원했대요. 그래서 이 테무친의 이름도 자기 아버지 예수게이가 타타르인의 용감한 적장인 테무친 우기를 죽이고 나서 그때 태어난 아들에게 그 타타르의 용감한 적장의 그 용감성을 좀 이어받으라고 테무친은 이름을 명명했다고 그럽니다. 첫째, 징기스칸이 어떤 면에서 우수하냐? 조직의 원대한 비전을 제시를 했다. 그 예케 몽골 웅구르스 대몽골국의 비전을 해가 뜨는 곳에서 해가 지는 곳까지 칸께서 통치하도록 하늘을 명하셨다. 이미 몽골을 통일하면서 이런 대제국에 대한 비전을 보여준 거죠. 특히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높이 평가하는 게 발준의 명령이었어요. 징기스칸이 항상 싸움에서 전투에서 승리한 게 아니고 한 번은 완전히 요즘 사업적으로 얘기하면 쫄딱 망해서 완전히 백척간두에 섰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발주라는 곳에서 17명인가 밖에 안 남았대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자기 너클을 말을 나중에 할 건데 이 몽골어로는 이 너클이라는 뜻이 참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데 나로 하여금 대업을 이루게 하시고 이 너크르들과 고락을 같이 하게 하셔서 나는 너크르들과 똑같이 전쟁터에 나갈 것이고 너크르들과 똑같은 길에서 잠을 잘 것이며 너크르들과 똑같은 전립을 나누어 가질 것이고 모든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눌 것이다. 설사 너크르들이 내게 칼을 겨누어도 그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님을 믿을 것이며 너크르들이 어떤 의심을 받아도 나만은 그들을 믿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 말을 어기면 흙탕물같이 더럽게 만들소서. 이게 대몽골이 성장하게 되는 징기스칸의 기본 사상이죠. 이 너크르라는 뜻이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나의 맹우. 맹우는 사나운 맹자입니다. 사나운 맹자. 어떤 뜻이냐? 전투에 앞서서는 가장 앞장서서 싸운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징기스칸이 금나라 정벌할 때 그때는 몽골이 금나라인데 객관적으로 아예 대적이 되지 못하죠. 그런데
징기스칸은 자기 군대를 푸른 군대라서 푸른 이라는 하늘을 의미하는 그런 푸른 군대를 그 정신무장을 어떻게 신경하면 캐롤라인강 뉴욕 초원에 10만 대교율이 집결해서 완전 군장을 하고 푸른 군대는 군대가 10만이고 말은 한 30만 소와 땅이 해로울 수 있지 많은 가축들이 쫙 집결해 갔어요. 징기스칸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내가 저기 부르돈 칼둔 산에 올라가서 자기들 신이 쾌쾌탱거리 신인데 이쪽이 무속 신앙인데 거기 가서 내가 신에게 물어볼 거다. 너희들도 여기서 완전 군장하고 내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그걸 말 위에서 그냥 한 몇 날 한 3일 정도로 완전히 막 잠도 못 자고 그대로 징기스칸이 기도 끝날 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오 푸른 하늘 캥케탱그리시여 혼란의 책임이 저들에게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금나는 우리 조상 안바이칸을 끌고 가서 우하게 처형했습니다. 이제 저는 비로소 그들을 징벌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바로 조상에 대한 저의 의무입니다. 오 캥케탱그리시네 이 성스러운 출정이 가호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자기도 그 금식 기도를 한 거죠. 금식 기도를 하고 근데 신의 계시라 그러면서 내려와서 뭐라 그런가 하면은 쾌쾌탱거리께서 금나라를 치라고 했다. 그러고 치면은 우리가 이긴다고 했다. 이게 엄청난 그 자기 너커러들 군사 집단들한테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싸움이 임해서는 징기스칸이 어떻게 했느냐. 솔선수범을 했어요. 나는 병사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고 병사들보다 뒤에 쳐져서 싸우지 이 맹우입니다. 앞장서서 싸운다. 더 좋은 기회를 잠자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징기스칸이 이게 다른 나라 뭐 알렉산더 대왕이나 그 외에 뭐 다른 뭐 나폴레옹이나 이런 게 참 차이 나는 점이 이런 점이 아니야. 병사들 똑같은 음식 먹고 또 똑같은 계열에서 자고 그러고 앞장서서 싸우고 이런 칸이 어디 있겠어요. 이러니까 병사 그 너커러들 병사들이란 말을 안 쓰는데 너커러들이 그냥 어떤 뭐 징기스칸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어떤 충성심이 우러나오는 것 같아요. 나는 먼저 조상들과 맺은 약속을 지켜야 하므로 금나라 황제의 목을 치기 전에 칼을 놓을 수 없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전쟁을 할 것이고 칼을 차고 활을 얻기에 맨몸으로 마리에서 죽을 것이다. 이 말대로 유언이 돼요. 징기스칸은 본인이 말 위에서 죽는 꼴이 돼버린 게 그 말년에 그 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그래서 내상을 입어 죽거든요. 그다음에 자기 절제가 굉장히 뛰어나요. 이 징기스칸이 일자 무식군이지만은 자기 절제를 굉장히 중요한 덕목을 했어요. 특히 자만심과 분노를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자기 자손들한테 가르쳤어요. 자만심을 누리는 것은 덜의 사자를 제압하기도 어려운데 분노를 이기는 것은 가장 힘쓰는 꾼을 이기는 것보다 어렵다. 그만큼 어려운 거를 절제를 하고 분노할 때 분노할 줄 알고 이게 모든 리더들한테 중요한 덕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징기스칸의 또 이 수평적 마인드 아까 뭐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계를 잘 건데 중요한 거는 전리품 경량의 성과인 뭐 그 전리품을 공정한 분배로 나타낸 거야. 이 단란 내무게를 전투에서 이걸 이제 처음으로 조치를 한 건데 병사들부터 장수 심지어 징기스칸까지 별 차이가 없는 공정한 분배로서 서로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 N분의 1인 거다. 이러한 바탕으로 그 조직은 그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게 그 당시 이런 적이 없거든요. 보통 이 유목민들이 전투를 치르면은 거의 뭐 한 90% 정도는 칸이 먹고 나머지 뭐 그 밑에 장수들은 나눠주는 꼴인데 징기스칸이 이 N분의 1 정책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전사를 하게 되면은 한 N분의 3 정도를 준대요. N분의 1만 해도 그 병사는 엄청난 부자가 되는데 N분의 3이면은 초초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징기스칸의 유언이 있어요. 내 자손들이 비단 옷을 입고 벽돌집에 사는 날 내 제국을 망할 것이다. 이 유언대로 그대로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계속 부단하게 그 유목민의 건성을 잃지 않고 계속 그 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안주해버리면 내 제국을 망한다. 그렇게 유언을 한 것 같아요. 그 징기스칸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콜코타크에 변함없이 한 곳에만 머무른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내려다보면 우리 21세기에서 신유목민은 도전과 변화,
실험과 개척, 스피드와 유연함, 디지털 사회 세계와 끊임없는 움직임 이런 것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은 능력 위주의 인재 채용을 전개했는데 그 10호, 100호, 1000호, 만호 이렇게 나뉘는데 특히 최 말단인 10호장은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조직의 필요 현상이 발생하고 분대의 동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10호 중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 100호 중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 1000호 중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항상 리더가 능력 위주로 발탁이 되도록 하고 종래의 기득권 세력이었던 시족장이나 부족자들이 사실 불만이 많았죠. 그러나 일반 병사들이나 백성들은 굉장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투 능력 지 한 가지만 따져서 그 10호장, 100호장, 1000호장, 만호장을 선발했다고 합니다. 크시켄이라고 있는데 이건 징기스칸 자기 옆에 그 특히 10호장, 100호장, 1000호장 그 아들로 구성을 해서 약간은 뭐 인질 개념도 있지만은 이 친구들을 잘 키워갖고 나중에 이 친구들을 뭐 10호장, 100호장, 1000호장을 또 내보낸다고. 그러니까 항상 자기 주위에서 그 충성심을 유지하면서 또 그런 일종의 사관학교 역할을 하는 거죠. 하버드 대학이나 웨스트포인트 같은 기능을 합친는데 그 특히 징기스칸 8명의 너커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개 보면 평민이나 천민 출신이에요. 그런데 능력이 따라서 자기 옆에 그 너커러로 삼았는데 이들이 나중에 만우장이 돼요. 가장 핵심 장수들이 되죠. 장군들이 되죠. 그래서 역해 몽골 웅골스의 가장 강력한 인재 그룹이 됩니다. 그 징기스칸이 그 일단 사업으로 따지면 아주 비범한 발상으로 성공했는데 전투에서 혁신적인 방법을 정했어요. 제일 첫 번째 회전초 작전인데 이 회전초라는 게 가을에 몽골 공원에 가을에 둥글게 뭉쳐서 날아가는 잡초를 회전초라 그랬어요. 빙글빙글 돌아간다고. 이 일종의 움직이는 등불인데 동트기 전에 어둠 속에 몸을 감춘 채 10보 단위를 흩어져서 소리 없이 전진했다가 그러니까 공격을 여러 방향에서 해서 그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적들이 이제 혼비 뭐 경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파악도 하면서 뭐 그들에 대한 그 요새 개념을 하면 시장에 대한 탐색을 해보니 히트앤런을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경쟁 회사의 주도 면밀한 분석을 한다든지 연구 개발에 대한 조사 분석이 이 회전초 작전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 나서 호수라는 작전을 쓰는데 바이칼 호수에서의 파도에서 힌트를 얻었는데 움직이는 덤불을 통한 산발적인 공격 뒤 회전초 작전 뒤에 호수 대응을 취하는데 병사들이 말에서 내려 한 손으로 방패를 잡고 긴 줄을 이루어 전진하면서 화살을 쏘고 이어 다음 줄하고 교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계속 화살이 비 오듯이 적진에 쏟아지겠죠. 화살을 쏘고 난 줄은 또 맨 뒤로 가서 다시 파도처럼 계속 화살. 병사들이 파도처럼 공격을 하고 나서 또 나타날 때처럼 재빨리 또 사라지고 호수 대응으로 공격하면 적군을 긴 줄로 대응하기 위해 자신들도 길게 늘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저기 적군이 어디 쪽에 주로 방향에서 모여드는지 이런 적군의 핵심 라인이 어디 있는지 적장이 어디 있는지도 대충 파악이 되죠. 적군이 넓게 퍼지면은 징기스칸 세 번째 전술로 바꾸는데 이게 현대 와서 어떤 점을 시사해 주는가 하면 연구 개발에 대한 몇 가지 기획안을 갖고 투자를 하고 일부는 시장 출시를 위해서 한번 반응을 살펴보고 이런 거하고 뭐 대응이 관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끌은 몽골어로는 송곳입니다. 그래서 적군이 넓게 펴지면 뾰족한 클 대형 송곳 대형으로 바꿉니다. 그 앞쪽은 좁지만 속이 매우 깊어 적의 공격 부대 중앙의 공격 부대에는 누구를 쓰는가 하면 최정예 부대인 제베하고 수부대의 장군이 이런 별명이 저승사자군요. 여기 걸리면 전부 골로 간다 뭐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아주 얇아진 적의 방어선의 한 지점을 최대의 힘으로 송곳처럼 뚫고 들어갑니다. 이게 예전에 전투 기술하고 사냥 전략을 결합한 것인데 징기스칸만의 독특한 전략으로 재구성합니다. 끌 대응과 함께 좌익과 우익구는 양쪽으로 넓게 둘러싸면서 하기진 형태로서 적을 보입니다.
중앙이 송곳으로 적을 돌파하면서 또 바깥에 있는 군사들은 양쪽으로 넓게 둘러싸면서 하객진 형태로 해서 적을 결국 포위 섬멸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시장 연구 개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끌 대응입니다. 호수 대응에서 찾아낸 틈새, 호수 대응에서는 주로 틈새를 찾아내요. 거기서 최대의 돌파력을 뚫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자, 너그러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사고랑을 하게 하는 맹우란 뜻인데 우리말로 하면 동무, 친구, 동지인데 이거하고는 뉘앙스가 좀 달라요. 그 징기스칸은 이 너커르 집단이라고 봐요. 징기스칸은 일개 병사들도 너커르처럼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징기스칸 군대가 좀 잔인해요. 왜냐하면 내 너커르를 죽인 적은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잔인하다는 설이 있습니다. 하여간 징기스칸은 알렉산더나 다른 왕들처럼 아예 왕국을 물려받았지만 징기스칸은 사실은 자기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그 부족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제일 처추의 너커르가 보로츠라고 그 징기스칸이 이제 말을 8말 도난했는데 이 친구가 와서 말을 찾는데 도와주니까 말 4마리 주겠다 이러니까 야 버섯의 고통을 한 개 나오는데 버섯의 임무다. 도움을 받는다면 그게 무슨 벗이냐. 이때 그러면 니하고 내하고 같이 이제 살자. 이래서 이게 이 사람이 최초의 징기스칸의 그 너커르입니다. 최초. 여기서부터 이제 한 200만까지 확대가 된 거죠. 대몽골국의 근구시 우익만호장이면은 거의 징기스칸 그 몽골 국가에서 넘버 2에 이런 거예요. 60년 친구입니다. 항상 태풍의 눈 역할을 하는 거죠. 젤메라는 친구는 아주 비천한 그 대장장이 아들인데 이 동생이 또 수부대로 저승사자 군단의 장수죠. 이게 특히 태무천이 그 싸움에서 항상 앞중서다가 화살을 맞아갖고 죽을 뻔했는데 그 나쁜 피를 잘 뱉어내갖고 살려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은 그 몽골 그 유목 사회에서는 조금만 작업하도 편을 바꾸고 병사들 쉽게 지도해 버렸지만은 태무천이 전사로 활동한 60년 동안 장군들 천호장급 이상 가운데 그를 버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징기스칸 역시 장군을 벌한 장군에 해를 준 적이 없어요. 제베란 친구는 이 저승사자 군단의 가장 용감한 장군 중에 한 명이에요. 제베하고 수부다이만 났으면 거의 이길 군대가 없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조르가다인데 이 친구가 이제 사실은 징기스칸을 쏘아서 목에 상처를 거의 죽일 뻔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잡혀와서 사형당하기 직전에 네 하고 싶은 얘기 하라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죽일 테면 죽이라. 그런 나를 살려주면 가라는 것이 어딘가지 가고 그렇게 싸우겠다. 그러니까 이 진실성이 징기스칸은 진실되게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는 그러면 네 이름 제베로 해라. 태무친 대신에 제베 화살을 굉장히 잘 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얼마나 충성을 했는가 하면은 하여간 제베는 진실되게 충성을 한 가지 뭐 다른 생각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위에 나이만 금나라 호라즘 저기 이슬람 그쪽이죠. 수비대하고는 그 최고의 명장이 되었으면 저승사자 군단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국지의 조자룡이나 관운장에 비견될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 외에 인물들이 많죠. 사맹견, 제베, 젤메, 수부대이, 구빌라이 있고 사주만한 무칼리, 보르초 이런 친구들 많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야율 초이하고 야율 독한 이 친구는 또 뛰어난 책사예요. 자파라는 사람은 이슬람 상인줄 뛰어난 또 협상가 정보 분석가. 징기스칸은 또 재밌는 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서 모든 사람에게 완전하고 전면적인 종교의 자유를 했어요. 징기스칸은 또 몽골 지상주의, 나치즈처럼 게르만족이 우수하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선한 형태의 경제연합체, 초보적인 연봉. 지금처럼 어떤 우리 전 세계화돼서 서로
교역하고 이런 이민족 이기도의 차별 벽도 안 쌓았고 그래서 큰 나라를 유지해도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국가의 틀을 징기스칸이 만든 거죠. 특히 인종과 종교를 가리지 않고 혈통을 가리지 않는 데서 사람들을 발탁을 했죠. 재밌는 건 시키쿠토크라는 친구 있어요. 이 친구는 타타르가 몽골족의 원수인데 그거가 싸그리 막 학살을 했는데 전쟁고아 출신을 징기스칸이 데려와 정어머니한테 키워보라고 해요. 그럼 징기스칸은 이제 양제, 의동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얼마나 똑똑했는가 하면은 몽골의 대사자크를 집행하는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야율라야오 야율초제는 징기스칸이 어떤 내한테 지간을 해도 너희들은 살려줄 테니까 내한테 꼭 지간을 해달라. 이래서 이 야율초전처는 몽골을 개혁하는 데 앞장섰어요. 그 외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정쟁의 성과를 공정하게 분별했는데 이게 N분의1했다는 제가 얘기했죠. 종년 후에는 저거 개로를 성급하게 약탈하고 그래서 약탈한 정신 팔면 패한 저쪽 상대방 군사들이 갔다가 다시 결국하고 이래서 이 상황이 제대로 되지 않은데 징기스칸이 이제 사냥하는 데서 이제 사냥할 때는 뭐냐 사냥을 다 끝난 다음에 사냥한 진속을 분배하는 방식을 따라서 일단 전투는 끝낸 다음에 성과를 분배하자. 그래서 하급 병사들도 똑같이 나눠주니까 얼마나 충성심이 있겠어요. 특히 그러고 전사한 모든 병사나 과부나 고아들한테는 병사들보다 파격적으로 n분의 3을 드린다고 했어요. 왜? 자기 자신이 아버지가 독살당했는데 어머니가 그 부족에서 쫓겨나가고 유목사에서 그 부족에서 쫓겨나가 그 초원으로 쫓겨가는 거의 죽으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걸 당했기 때문에 특히 과부나 고아들에 대해서 선정을 베풀었대요. 징기스칸이 이거로 유명한 말, 사람의 입은 하나다. 왜? 다 평등하다는 거죠. 징기스칸은 항상 군대에서 속도하고 기술을 중요시했어요. 속도는 제가 분석한 건데 2분의 1 엠보이스케야 에너지인데 M은 작다고 봐요. 몽골은 병사가 속도는 엄청나게 크게 하면 에너지 커지죠. 그런 식으로 보급선 안 둬요. 또 최경량의 군장 몽골의 갑옷은 코르스데코 코야크라고 해서 화살이 파고들지 않고 쇠가죽을 여러 감으로 눌렀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중세 기병들처럼 철갑으로 하지 않고 쇠가죽으로 하고 그리고 휴대폰 보르츠 그래가고 소 양말을 찍은 가루인데 소의 방광 속에 이 방광이 있잖아요. 가장 콤팩트 플렉스블한 천연 냉장고예요. 근데 거기 건조된 소 한 마리 보르츠가 들어서 이 보정관에 길어가고 병골병사 한 명이 보르츠 한 잔은 1년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활은 어떤가 하면 신소재인데 몽골의 활은 특수한 나무뿌리 쇠기틀로 해서 다양하게 사용했어요. 또 얼마나 또 최적한 흉노정의 활은 너무 길고 거란정화는 너무 짧아 화살이 멀리는 중간 크기로 활을 만들어서 비거리 크게 날리고 이게 또 호환성이 좋아요. 또 다용도가 있고 화살 초고는 또 근접 전투용 원거리 산성 신호용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칼은 또 반달형 칼로 종류는 일자 칼인데 우리 슬라임에서 수입한 반달형 칼로 일단 이거는 베는 효과가 아주 뛰어나죠. 그다음 쇠몽둥이는 철갑으로 무정한 유럽의 기병을 공격하기 아주 좋아요. 쇠몽둥이로 저기 뒤통수로 갈겨버리죠. 긴 창도 유럽 전투에 사용했고. 몽골 말이 특이합니다. 이게 좌우주법이에요. 좌우주법이 뭔가 하면 유럽 말들은 앞에 두 다리가 뛰고 뒤에 두 다리 뛰는 그런 방식인데 이 좌우주법 조리머리는 오른쪽 두 다리가 뛰고 이 왼쪽 두 다리 뛰는 거예요. 이 좌우주법이죠. 그러니까 말머리가 낮고 몸집이 작아서 진동도 적고 원거리 이동도 가능하고 또 활쏘기가 용이해요. 또 나무 한 장 쓰고 편자가 없어 얼음에도 행군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병사 한 명당 4,6만이 말을 때 하루에 300, 400km 행군을 했죠. 그 다음에 말 다루는 솜씨는 보통 몽골의 애는 태어나면 말을 한 마리 같이 줘요.
그러니까 뭐 그 말 위에서 먹고 자고 할 정도로.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코탈인데 우리나라 버선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요걸 납작한 발걸이에다가 코탈로 딱 끼우면 말 위에서 활을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전번에도 말씀드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양소 가죽을 이용해서 무기를 실현하고 가축을 이용해서 사놓고 그 가축을 또 나중에는 또 식량으로 사용하고 보급과 식량을 동시에 해결했죠. 그러니까 가축을 모으는 일은 여성이나 목동과도 비전투 경우는 따라갔네요. 그러고 태권도 해금하는 일을 항상 지향했는데 저걸 공략하는 후에 장인 반드시 살려서 신기술을 받아들이고 이걸 통해서 회회포, 투석기, 비화조, 창으로송 이런 거를 몽골은 그전에는 말 타고 기병밖에 없었는데 이런 투석기를 쓰는 그 사람, 비화조를 쓰는 이런 특수 병과를 이제 만들게 됐죠. 역참지, 정치라고 하는데 정보의 인프라입니다. 40-50km마다 역참을 배치하고 각 역참은 400에서 300-400마리의 준마를 동시에 그 근처에 역참 근처에 사람들 이동시켜 농사를 짓고 살도록 하고 역참 근무를 시키는데 역참간 5km마다 45g의 말을 속에서 징기스칸 앞으로 보내는 통신 문서를 계속 파발이 실컷 안고 달리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 시속 한 70km 달리고 5km 앞에서는 다른 파말의 만반의 체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 끝에서 러시아 모스크바 공구까지 거미줄처럼 사방팔방으로 연결해요. 그러니까 역참 덕분에 몽골의 카라코름을 떠나서 기마부대가 러시아를 공격할 때 걸린 시간은 2달이 불과했대. 요즘 시간 단위로 재자면 자동차가 줄곧 달려간 속도만큼이나 빠르다. 이거는 회사 내의 정보가 가장 빨리 CEO에 전달되어야 하는 똑같은 논리입니다. 정보를 왜곡시키는 지체 않도록 해야 되고 CEO의 결정은 가장 빨리 밑으로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이메일이나 휴대폰, 인트라넷 이 사내 역참제가 확실히 굳건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보 수집력을 굉장히 높이 중요시했는데 그 몽골말로 써잉 세항 요벤 무슨 새로운 소식이 없느냐. 징기스칸은 중앙아시아 중원을 요구하는 무역에는 대성을 굉장히 좋은 대접을 해줬어요. 그 친구들이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징기스칸은 또 심리전을 잘 써요. 내한테 대항하지 않고 투항하면은 뭐 세금도 깎아주고 좀 종교의 자유도 해줄 거고 뭐 이렇게 하고 또 그 기술을 가진 장인들은 죄를 지어도 살려주고 뭐 그다음에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은 잔인하게 죽일 수밖에 없는 소문을 퍼뜨리게 만들고 이런 심리전에도 아주 능했습니다. 규율을 어긴 자는 근데 그 쿠릴타이 회의에서 자기 이복동이 베를그테이가 사실 타타르족 남자는 수레바퀴 빗장 높이보다 큰 남자는 다 죽인다는 결정을 발설을 거었고 이게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쿠릴타에서 결정된 거는 결정을 엄수하도록 하고 또 주군을 배신해서 주군을 잡아오는 자는 사실 처형을 해버렸어요. 배신자에 대한 놈은 또 배신한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징기스칸은 법이 위에 선다 이런 사실을 늘 불평. 그래서 기율이 가장 엄한 군대가 징기스칸 군대다. 그다음에 타타르 정복 후에 시족 집단을 해체해버리고 혁신적인 계획을 했는데 시포 아르반인데 10명의 분대를 의지했고 아예 삶 자체도 같이 형제처럼 같이 살아요. 그리고 그 전투에서 분대원이 포로가 되면 남겨두고 떠나면 안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마탱이 되는 사람은 아르반 내에서도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고 그러나 그 사람이 전투 능력이 떨어지면은 다른 사람으로 맡겨버리고 백호는 자군이라고 그러는데 그 10호 아르반이 모여서 백호를 이뤄요. 그 10호장들 중에서 또 한 사람이 백호장을 맡고 천호는 민간이라는데 자군 백호 10군이 모여서 민간을 이루고 만호는 투면이라는데 민간 10이 모여서 또 투면이 되고 그래서 전사들 사이 긴밀한 협동과 지휘관에 대한 완전한 복종을 바탕으로 새로운 유형의 총원의 군대를 만든 이걸 푸른 군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집합제가 아니고 병사들이 동일한 대우를 이루고 징기스칸의 작전을 이어 그대로 명령을 주저없이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징기스칸 군대들이 밤에 행군 앞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가 나를 불러보내건 물러보내건 나는 간다. 그를 위해 나는 간다. 이게 뭐 누구 군가를 만들어서 강요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부른 유행가처럼 부른 노래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징기스칸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집안이 나쁘다고 타다니 마라. 징기스칸은 말이 족장의 아들이지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고향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은 사촌, 육촌 전부 배신했고 이복 형행자하고도 싸우고 했고 가난하지만 얼마나 그 자기 부족에서 쫓겨서 먹을 게 있어요. 덜지를 잡아면서. 그러니까 뭐 하여간 겨우겨우 살았죠. 그다음 작은 나라에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이복 동생들하고 총원에 쫓겨났을 때는 친구도 없었다는 거죠. 그림자물 친구도 없고. 그리고 사실 몽골이 동원한 병사는 해봐야 10만이고 백성 어린이 노인 합쳐 200만밖에 안 된 군대가 유라시아를 정벌을 했으니까 배운 게 없다고. 사실 징기스칸은 글도 몰라 이름도 쓸 줄 몰라요. 그런데 남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였고 그리고 내 귀는 항상 나를 현명하게 가르쳤다. 그 다음에 막막하다고 포기해야 되겠다고 말하지 말라. 이 징기스칸이 한때 자기를 미워하는 족장한테 잡혀갖고 목에 칼을 쓰고 그 속에서 어떻게 탈출하고 또 밤에 화살 뭐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뭐 그런 어려움에서 반드시 벗어나서 반드시 이겼다 이거죠. 결국 무슨 말이 필요한가? 극도의 절망감과 죽음의 공고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해야 하지 않을까? 심지어 자기 아내가 납치됐을 때도 아내가 남의 자식을 낳아서 첫째 아들이 자기 자식이 아닌 게 정설이거든요. 숨죽이는 분노가 더 무섭다는 것을 적들은 알지 못했다. 마지막 말은 결국 징기스칸 그 너커르들이 밤에 행군하면서 불렀던 노래 그가 나를 불러보내건 물러보내건 나는 간다. 그를 위해 나는 간다. 참 징기스칸의 그 너커르들이 이런 노래를 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징기스칸이 했는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은 진짜 솔선수범했죠. 솔선수범했고 또 뛰어난 전략했고 또 공정한 분배를 했고 그 다음에 항상 남의 말을 귀담아 들었고 또 너커르를 참 소중히 여겼다는 점. 그런데 이 너커르라는 거는 저도 좋아해서 저희 랩에 있는 팀원들을 너커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이 징기스칸 경영하기 여러분들 사업이나 뭐 어떤 조그만 소집단 경영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